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거 예. 이게 제 뭐 한줄평 역사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뭐 애증의 한줄평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약간 저는 이제 억울해서 어차피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제 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예.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위와 상승이 다른 게 예. 상승은 위로 가는 방향과 동선을 얘기하거든요. 하강이라는 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을 보는 거예요. 네. 봉준호 감독은 항상 계급이라는 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계급을 항상 세로축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보시면 주인공인 기우가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에 비가 오면 가족들이 밤에 몰래 하강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급 문제를 다루는 시각적인 톤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것은 말의 맛인데 한줄평을 쓴다는 건 어쨌건 약간 수사학의 영역이고 문학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명징하게라는 말 대신에 명확하게라고 쓰면 그 말 맛이 안 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이 일물, 일어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넘어가자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지 마세요. 어찌됐든요. 저거 너무 나갔는데. 예. 어쨌건 제 얘기는 명확하게라고 하면 안 오는 말의 맛이 있는데 이것은 명징하게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직조한다는 말은 앞에 상승과 하강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미학적인 원칙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는 직조하는 거죠. 직조기로. 짜는 거, 가로줄과 세로줄로. 신랄하고 처연한이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신랄한데 네.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봉준호 감독쯤 되면 대한민국의 탑 감독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신랄하게 계급 문제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처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조적인 감독을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계급 우화.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계급인데 그걸 우화적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 듣고 보니까 억울함 전문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억울함의 전문. 괜찮죠? 네.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써놓다 보니 평론이 예를 들면 어렵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이제 축약적인 한 줄평 같은 걸 쓰다 보면 한자어에 가장 뛰어난 거는 조어력이거든요.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말이 길어지는 거를 한자어로 쓰면 상승, 하강, 명징, 직조 이런 말을 쓰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전히 억울해서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 줄 될 게 한 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한 줄 평을 많이 쓰셨지만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썼다. 이런 한 줄 평은 뭐가 좀 있을까요? 물론 기생충이죠. 이건 농담이고요. 상승과 하강.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후드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후드. 보이후드는 영화를 실제로 12년간 찍었거든요. 그래요? 매년 일주일씩 해서 12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된 12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로 성장하는 게 영화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도 처음 캐스팅할 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패트리샤 아케트 씨 향후 12년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전화했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년이 20살이 될 때까지를 바로 눈앞에서 2시간 동안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한 영화죠. 네. 야, 이것도 봐야겠네. 예.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이제 상승과 하강으로처럼 머리에서 이렇게 막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드는 한 줄 평이 있고 보고 나면 1초 만에 툭 나오는 한 줄 평도 있어요. 이게 1초 만에 툭 나옵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이런 한 줄 평을 제가 썼는데요.
그걸 딱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자기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나. 걸후드, 보이후드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보이후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야 보이도 봐야겠다. 지금. 이것도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라요. 제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평론가 아무리 이제 직업이 영화 평론을 하시고 영화를 봐야 되지만 이게 재미없는 영화를 이게 또 막 이런 것도 어떻게 그냥 봅니까 그냥? 네. 재미없는 영화도 이 씹는 재미로 보는 게 있어요. 씹는 재미가. 네.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영화 재미없으면 막 화나잖아요. 네, 못 보겠어요. 예. 저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모저모 이렇게 씹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플롯을 가지고 씹을 수도 있고 연기로 씹을 수도 있고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속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도 네. 재밌어요. 그래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못 만들고 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영화들도 거기에 다 진심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진심을 통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약간 약한 재능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에는 다 진심이 있어요. 어찌됐든 직업이시기 때문에 애써 많은 분들이 만든 작품을 말 그대로 혹평을 하실 때 이게 또 인간적으로 또 좀 약간 갈등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있지 않으세요? 영화계라고 하는 데가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요. 할리우드도 그래요. 이 좁은 데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사실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친하고 이러진 않아도 최소한의 이제 다 안면도 아시죠.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작이 제 입장에서 평론가의 양심으로 별로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별로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해야죠. 그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뭔가 하면 영화계에서의 우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자. 영화계에서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제 직업 윤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정은 그냥 영화계 바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독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칭찬할 때도 막 과하게 해요. 근데 말이라는 건 저절로 에스컬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할 버릇하면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요. 가급적이면 독서를 저도 하긴 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나온 작품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지 그 작품을 만든 감독 자체가 무슨 예를 들면 요즘 뭐 술 먹고 다니니 꼴 좋다 예를 들면 혹은 뭐 누구랑 친하더니 영화가 망가졌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개인 평가가 아니라 감독의 작품 세계 혹은 지금 나온 그 작품만 평가하려고 하죠.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만. 네. 이게 별점에 또 기준이 있습니까? 뭐 3개, 4개, 5개. 당연히 어떤 무슨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강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커다란 좌표평면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제일 작으면 제 경우에는 별 1개거든요. 네. 만점은 5개거든요. 예. 그럼 중간값은 평균값은 3개잖아요. 네, 3개죠. 이게 약간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저는 별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딜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추천입니다. 네. 추천. 네네. 4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제 입장에서는 강추드립니다고 4개 반이면 와 진짜 좋아하고 5개는 못 일어나겠어 이런 거. 5개는 못 일어나겠어요. 먼저 집에 가 뭐 이런 거. 먼저 집에 가.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별점을 주신다면 무조건 5개죠. 그래. 야, 못 일어나겠어. 네, 못 일어나요 나. 네네. 혹시 뭐 유재석 씨를 뭐 한 줄 평이 가능합니까? 너무 웃긴다. 유재석 씨는 사실 한 줄 평이 한 100개쯤 나오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 온 세상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사실 윤우님 칭찬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인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뵀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방송에 나가보면 진행자분들이 사실 게스트인 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진행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니 저는 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평론가님 얘기를 귀로 듣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생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귀. 이 저도 이런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유퀴즈도 그냥 유귀즈라고 바꾸면 어떨까? 유귀즈. 어차피 귀가 좋으시니까. 유기즈. 네. 발음, 당신의 귀로. 유기즈. 발음도 이쁘잖아요. 아 좋네요. 유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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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매년 또 평론가님께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예측하는 게 또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요. 요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사실은 온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은 윤여정 씨가 받을까? 이거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 네. 저라면 받는데 베팅할 것 같아요.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지금 기준으로는 한 7, 80%의 확률로. 닭살이 올라서. 봉준호 감독이 이전에 한 번도 안 한 엄청난 영광을 우리한테 사실은 즐거움 줬잖아요. Parasite. 갑자기 비명을 질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말하는 걸 보고 싶어요. 뭐라고 너무 얘기를 말씀 하실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실까? 스피치를 너무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야, 그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 너희 그거 다 어떻게 했니? 비몽사몽으로 다. 그렇지. 국제성이 되는 길은 험난하더라고.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또 엄청난 수집광이시래요. 지금 책이 2만 권이요? 네네. 도저히 이제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침대 밑에까지 책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오래 준비를 해서 좀 큰 데를 얻었어요. 60평? 크죠? 개인이 쓰기에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와, 책이 2만 권이면은 이게 지금 뭐 제일 이제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있는 경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2만 권쯤 되다 보면.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사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꽂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게 몸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몸의 심리학 옆에 넣어야지 하고 딱 꽂으려고 보면 거기에 바로 그 있어요, 그 책이. 꽂는 순서니까. 그럼 정말 괴로운데 정말 나는 안 돼.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는구나 했는데 김윤식 교수라고 계세요. 문학평론가이셨던. 그분은 집에 책이 있는 걸 아는데 또 책을 살 때가 있대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케이스이신. 네. 그분은 저보다 더. 이거 뭐 네. 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찾느니 한 권을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분이 계시니까 나는 아직은 괜찮다.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네. 언제 다 합니까 그거? 언제 다 해요? 인간관계가 망하면 됩니다. 네. 나머지를 다. 간단 명료하다. 예.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군요. 모든 인간관계 망가지면 됩니다. 예. 네. 아니 여기가 또 끝이 아닌 게 CD가 10,000장에 DVD가 5,000장. 그 외 물건까지 해서 이게 4만 개가 넘는다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 소장품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는데 이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네네. 네네네. 이거 먼저 할까요? 복싱글로브는 네. 이건 실베스터 스탈론이 사인한 권투글러브. 네. 그러니까 로키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샀습니다. 하신 거예요? 요거는 샀어요. 네네. 이거 샀어요? 네, 실제로 실베스터 스탈론을 만나기도 하고 악수도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못 해가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매를 통해 샀어요. 요건 또 뭡니까? 이거는 직접 받은 건데요. 음. 보시면 우산인데 강동원 씨구나. 정확하게 하시네요. 강동원 씨인데 저는 강동원 씨를 떠올리면 우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때 유고. 그렇죠. 그때 유혹이 제일 먼저지만 그거 말고도 우산이 나오는 영화를 무려 4편이나 출연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강동원 씨를 만나러 갈 때 일부러 이런 걸 샀고요. 앞으로 우산 영화 찍을 때마다 와서 한 칸씩 채워주겠다. 해주시겠다고. 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직접 받은 건데. 비트! 네, 바로 그 비트가 정우성 씨고요. 네. 영화에 실제로 그 전설적인 비트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예요. 같은 기종. 그걸 이제 제가 구해서 샀고요. 재밌게도 그 영화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이건데 꿈이 있었다로 바꿨어요. 나에게 긍정적으로.
맥가이버 칼입니다. 네. 예. 재밌는 건 진짜 맥가이버가 사인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리처드 딘 앤더슨이 맥가이버 칼에 사인한 맥가이버 칼. 아 이거 리차드 딘 앤더슨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 빰빰빰빰빰빰. 예. 잘 아시는 아 맥가이버 칼에다가 맥가이버가 사인을 한. 예. 이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샀습니다. 아, 평상시에 라면 먹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라면 드시면 이런 거 경매로. 아, 이거 라면 굉장히 오래 가치가- 먹어요. 예, 예. 네, 이거는 오늘 윤우님 사인. 아 제가 예. 그 지금 살짝 아, 뭐 그렇게 그런가요? 하시면 너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민하다가 역시 마이크 아니신가 해서 야 이건 제가 또 굉장히 또 영광이네요. 이게 2021 오늘이 3월 오늘 이게 또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월급 받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저 또 이제 가도 되죠? 예? 다 했는데 뭐. 퀴즈는 푸시고 또 가세요. 해죠. 예. 오늘 뭐 처음부터 부탁드리면 어려우니까 이제 조세호님도 제가 다음에 뵙 소장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혹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비틀스 4명이 모두 사인한 1965년도 공연 티켓이 있어요. 이야. 그거는 정말로 얻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돈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 분이 다 사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1965년도. 쉐이 스튜디오 스타디움이라는 공연을 한 건데 그게 락그룹 역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 자체가 중요한 데다가 예. 그 공연에 4명이 다 사인이 돼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혹시 또 이게 한 세기 정도 지나면 이 윤우님이 사인한 세계 유일의 야. 마이크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평론가님이 진짜 죽기 직전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떤 영화를 좀 보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루라면 영화 안 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 매번 달라지는데요. 그런 가정을 하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일본 감독인데요. 네. 지금 최근 영화는 송강호 씨랑 아이유 씨를 해서 지금 영화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오. 영화가 이제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건 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초기작이 있는데 그 영화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 질문은 당신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기억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행복한 기억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참담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요.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영화. 알겠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자주 생각하는 거라서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렇게. 네. 어차피 인생 전체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런 생각.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료조사 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1시간에 받아가면서 새끼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 왜 안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은희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은희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차기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 범작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그렇죠. 기현이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예. 기현이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예. 제가 또 네,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네.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예.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커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예.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맞아. 앉아 있는 아, 그럼요. 진짜 맞아요. 옛날에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리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남사당패.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 하면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을 거야. 세호 앞에서 속옷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항준이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지현이가 이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예.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썸방했다. 네. 고등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 갔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로 온 거야. 네.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항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이 정도면.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무의도식 안빈낙도의 삶. 그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금상첨 나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사는 감독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있는 줄만 알아요. 누가 입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그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이제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5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묘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 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있죠.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네.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거든요. 야, 다섯 명이요?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농구 허재 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어우, 5명이 그 뭐 모든 네. 경기.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만 뛰어요. 2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뭐 언제쯤 그 클랭크린 크랭크는 이제 내년 2월. 아.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예, 한 작품을 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주세혁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보세요. 야,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네.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무릎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이거는-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이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면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도 시간이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네. 예.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처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DT 막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저도-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래 너무 분위기 싫어.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그래요? 저는 와,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있죠, 때가 있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옆에 뒤로 와 다가와서 있지. 등에 무서워. 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 이죠. 97년.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이었다고.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네. 막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저는 뭘 여기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 그런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설마 그래서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대학에서 그 영국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뭐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마개.
그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이게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아.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놔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아,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그쵸, 가스를 그쵸.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김치 조금 넣었어. 저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요, 이렇게 아,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네.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이게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 있고. 그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제 풋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제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고 뭐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사랑도 뭐 과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겠네요. 사랑도. 이게 사랑을 과학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은 사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랑은 적어도 물리학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리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네. 사랑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뭐 한마디를 하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상전이에요. 상전이란 것은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것 같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얼음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물을 온도를 낮추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그냥 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0도를 딱 지나가는 순간 얼음이 되죠. 더 이상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는 딱딱한 고체의 얼음이 돼요. 이것을 이제 상이 바뀌었다. 즉 액체 상태에서 고체 고체로 상태로 바뀌었다. 상이 전이 됐다라고 해서 상전이구나. 상전이.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연속적인 변화가 있으나 상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사실 사랑을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세상이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전이가 됐네. 그러니까 조셉 꼴값에 이런 걸 써야 돼. 좀 써야겠어. 상전이 이런 걸 써야지. 어디 가서도 맥주 한잔 할 때 얼음 있으면 상전이네 하면서 좀 이렇게 여기 상전이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 근데 교수님 이거 진짜 되게 재밌게 알려주시네요. 다정한 물리학자. 그러니까 다정한 물리학자. 네. 진짜. 이게 약간 아니 그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물리를 좋아했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가 되자 뭐 이렇게 꿈을 가졌던 거라기보다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꽂혀서 이제 물리까지 오게 된 근데 거고요. 그 진짜 양자역학이라는 소리를 요즘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듣는데 양자역학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양자역학은 뭡니까? 저희가 아는 세계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양자역학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특히 물질에 관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깨버리는 학문이라고 조셉 어디부터 안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기에 우리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 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 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게 궁금한가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네, 그럼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꼴까 떨고 앉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자,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뭔지 알아?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오늘 조셉하고 저한테 어울리는 분자를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종종 그 분자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분자, 진짜? 와.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자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유재석 씨에게는 이게 이제 산소고요. 네? 이게 수소거든요. 네. 그래서 H2O라 그래요. 물이네요. 물이죠. 그래서 네. 제가 물 분자를 선물로 드릴 거고. 왜 물이? 그다음에 저것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 산소라 그랬잖아요. 산소 2개네요. 산소 2개가 있는 O2 산소 분자입니다. 오. 먼저 물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무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불타는.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네.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 좀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누구나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과학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 오늘날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은 과학기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그랬었고요.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얼마 전 미세먼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인데 과연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정책이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른 정치, 사회, 경제만큼이나 알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회, 경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을 먼저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과학은 교양이다. 아니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네.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 절친했던 한 분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막상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아는 게 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